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의심의 집 시작합니다. 결혼을 앞둔 은하는 아버지 병원비와 집안 빚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강여사는 혼수 예단 필요 없다. 아버지 병원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 말고 몸만 들어오느라며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인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결혼식장의 공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했다. 하나는 화려한 꽃장식과 산패인 거품, 축복의 박수 소리로 가득한 꿈의 세계였다. 다른 하나는 내가 오래도록 맡아온 병원 소독약 냄새와 빚더미에 깔린 집안의 절망이었다. 참 예쁘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네. 하객들의 축복이 귓가를 스쳤지만 내 마음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였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때 철민의 어머니 강영사가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병원비 너무 걱정 말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 네 마음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은 가뭄 속 단비처럼 들렸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다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완벽히 계산된 첫 번째 미끼였다. 신혼집 침실은 새 가구와 하얀 이불로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내게 차갑게 느껴졌다.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강여사였다. 그녀의 눈길이 내 무릎 위까지 올라온 치마에 머물렀다. 치마가 너무 짧구나. 나는 손을 멈췄다. 며느리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되겠니? 갈아입어라. 명령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긴 치마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철민은 돌아와서도 내 옷이 바뀐 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 회식이 있어서 과장님과 함께 집 앞에서 걸어오는데 골목 어귀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강여사였다. 이 시간에 남자와 함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과장님은 당황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강여사의 차가운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뭘 그렇게 오해하세요. 그냥 방향이 같아서. 내 눈엔 다 보인다. 그런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에 들어가 철민이에게 말했지만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였다. 다음 날부터 강여사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밥을 하는 내 손끝,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고르는 순간, 심지어 방에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그녀의 시선은 내 안에 어디에나 있었다. 살 씻는 법도 모르나? 다시 해. 왜 그렇게 진한 립스틱을 발라? 그 옷은 며느리가 입기엔 너무 화려해. 하루에 몇 번씩 쏟아지는 지적에 나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철민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한결같은 답뿐이었다. 엄마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회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였다. 점심은 뭘 먹을 거니? 누구와 함께 먹을 거야? 남자 동료는 없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있을 때도 전화가 왔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신혼이라 그런가 보네요. 시어머니가 많이 챙기시나 봐요.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내 화장대 서랍이 정리되어 있었다.
빨간 립스틱은 사라지고 연한 핑크색으로 바꾸어 있었다. 옷장에도 몇 벌이 없어졌다. 어머니, 제 옷이 시집온 여자는 단정해야 한다. 내 몸은 이제 우리 집안 체면과 직결되는 거야. 강 여사의 목소리에 타협의 의지는 없었다. 내 개인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다. 가장 무거운 건 밤이었다. 복도에서 걸어오는 일정한 발소리. 강 여사가 내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다. 마치 내 목소리를 세고 있는 것 같았다. 꿈에서도 그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 목도리를 만지는 차갑고 끈적한 손길.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철민은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등이 더 이상 든든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가로막는 벽 같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동료들과 고깃집에 갔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자 강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어디 갔었니? 동료들과 저녁을.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삼겹살 냄새가 나네.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했을 텐데.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견딜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주말 큰동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은하야, 우리 집 놀러와. 아이들도 작은 엄마 보고 싶어해. 큰동수 집에 가자.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 많이 힘들지? 큰동수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빙 돌았다. 괜찮아요. 거짓말. 네 얼굴에 다 서 있어. 아이들이 잠든 후 큰동수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동서, 너 철민이 전처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이란 아이였어. 너처럼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큰동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그 아이한테도 똑같이 했다. 감시하고 의심하고 간섭하고 밤마다 울면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었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결국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마지막엔 스스로. 큰동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철민이는 그때도 끝까지 엄마의 편을 들었어. 지연이가 아무리 울어도 반복되는 악몽.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 하얗게 변했다. 전처도 똑같이 당했다. 그리고 철민이에게 물어봤다. 전처는 왜 죽었어? 철민이 얼굴이 굳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혹시 어머니 때문에?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의 격한 반응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나는 두 번째 희생자가 되고 있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전처 지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망쳐. 지금이 아니면 늦어. 설날이 다가왔다. 부엌에서의 하루는 지옥과 같았다. 호박을 그렇게 툭 깊게 써냐? 다시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쏟아났다. 조심성도 없이. 그러니까 애도 못생기지? 친척들 앞에서 던져진 그 말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직 소식이 없나요? 시선들의 나에게 쏠렸다. 철민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큰 상처였다.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하씨, 시어머니 어제도 회사 앞에서 계시던데요? 강 여사가 회사 근처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이야기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점심시간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나는 점점 직장에서도
고립되어 갔다. 참다 못해 강 여사에게 항의했다가 철민과 큰 싸움이 났다. 엄마가 널 얼마나 걱정해 주는데 왜 그렇게 반항해? 철민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엄마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야. 네가 맞춰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철민이와 나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다. 밤마다 강 여사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시계바늘처럼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다.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았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점심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 여사가 들어왔다. 은하야! 동료들이 모두 돌아봤다. 강 여사의 눈은 분노로 번뜩이고 있었다. 너 어제 그 남자랑 만났지?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사무실 아수라장이 되었다. 과장님이 낯설어했지만 강 여사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그 남자냐? 내 며느리를 꼬드긴 게 모든 동료들이 나를 바라봤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은하씨,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경고였다. 내 직장마저 위태로워졌다. 퇴근길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불륜하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강 여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 네가 우리 집을 더럽혔어. 칼날이 허공으로 번뜩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철민이는 달려 나와 강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정신 차려요. 몸싸움 끝에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 채웠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칼 사건 다음 날 형님 부부가 급히 찾아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왔어. 큰동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은하야,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거실에 앉아 큰동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철민이 첫 번째 아내 지연이 어머니의 감시와 의심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졌어. 매일 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견뎠지만 내 심장이 멎었어. 결국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데 철민이는 끝까지 엄마 편만 들었지.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철민이가 나타났다. 큰동수의 말은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형, 왜 그런 말을? 은하도 지연이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돼. 내가 물었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당신은 누구 편을 들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철민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버릴 순 없어. 그 한마디가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냈다. 밤 혼자 남겨진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연도 이런 밤을 보냈을까? 이런 절망을 느꼈을까? 도망쳐야 해. 지연이처럼 되면 안 돼. 그러나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남편의 전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아니면 늦어. 다음 날 나는 몰래 집을 나섰다. 인터넷으로 찾은 여성 상담소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위협해요. 어제는 칼까지. 상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그녀가 내민 서류들,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가정폭력 신고 안 냈어. 이혼 절차 안 냈어. 손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저녁 철민이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져. 철민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좀 엄하시긴 해도 엄하신 게 아니야. 병이에요. 당신 전 처처럼 나도 죽으라는 거야? 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엄마야. 오랜 침묵 후 철민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서류들 그리고 상담소에 받은 안내서. 강 여사가 내 방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곧 그 발소리를 영원히 듣지 않아도 될 테니까. 새벽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강 여사의 그림자가 커튼을 비치고 있었다. 안녕?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그 바람이 차갑지 않았다. 자유의 맛이었다. 여성보호소에서 며칠을 병원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안고 잠들 수 있었다.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임시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혼 조정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법정에서 피신청인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 그리고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나는 당당히 증언했다.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제역이었어요.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은 방청석에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비좁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며 자유로운 바람이 들어왔다. 마음 놓고 빨간 립스틱 발라도 짧은 치마를 입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밤에도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리지 않았다. 깊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었다. 가끔 전화벨 소리에 움찔했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 뒤돌아보곤 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 몇 달 후 철민이가 찾아왔다. 은하야, 미안해.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엄마 병원에 모셨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옳았어.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조화군 공군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햇살이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도 함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의심의 집에서 벗어났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사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